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그 이야기, 사실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혼자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글 창제를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후 왜 400년 넘게 천대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알던 한글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1443년 조선의 제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조차 할 수 없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며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 중에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진실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혼자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주도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입니다. 집현전이 뭐냐고요? 지금으로 치면 국책연구소 같은 곳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세종은 즉위 초부터 이 집현전을 대대적으로 키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글 창제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들은 모두 집현전 출신입니다. 특히 신숙주는 13번이나 명나라와 요동 지역을 오가며 중국 의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성삼문은 명나라 학자 황찬을 만나 직접 의문학을 배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종은 왜 이렇게 의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소리 글자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고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도 참고했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까지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드는데 왜 반대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숨겨진 진실입니다. 조선의 지식인 계층은 한글 창제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444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학자 7명이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 문화를 따르는 나라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를 버리고 언문을 쓰면 중국이 우리를 오랑캐로 볼 것입니다. 글자를 만드는 건 황제나 할 일인데 제후국인 조선의 왕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참남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 언문을 법으로 정하신다면 신들은 목을 베이는 한이 있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여기에는 기득권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양반 계급은 어려운 한자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까 양반들이 법을 해석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지식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배우기 쉬운 한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글을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반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같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만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내가 만든 글자는 모두 옛것에 근본을 두었다. 어찌 함부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운서를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시비를 논하느냐? 그리고 최만리를 파직시켜버립니다. 세종대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숨겨진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웠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천지인 사상으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글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었습니다. 먼저 자음을 볼까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이게 기본 5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집니다. 기역에 획 하나 더하면 키읔, 니은에 획 하나 더하면 디귿, 거기에 또 하나 더하면 티읕, 미음에 획 하나 더하면 비읍, 거기에 또 하나 더하면 피읍, 시옷에 획 하나 더하면 지읒, 거기에 또 하나 더하면 치읒. 완벽한 체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자 만들기 방식을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문자에도 없는 한글만의 독특한 원리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땅, 사람이 나왔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등등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글은 소리의 3요소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캣이라고 쓰면 C, AT를 일렬로 쓰죠. 하지만 한글은 김이라고 쓸 때 기역, 미음을 모아서 씁니다. 이걸 음소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문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효율성이죠. 그래서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 자판으로 영문 자판보다 훨씬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죠. 이게 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하신 겁니다.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숨겨진 진실이 가장 슬픕니다. 이렇게 훌륭한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400년 넘게 천대받았습니다. 세종 이후의 왕들도 한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한글로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 돌아다니자 아예 한글 사용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 한글로 글을 쓰는 것도 금지, 한글로 쓴 책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한글은 언문, 즉 천한 글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양반 남자들은 한글을 암글, 여자들이나 쓰는 글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한글을 여자가 쓰는 글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백성들이 지켜냈습니다. 양반들은 무시했지만 서민들은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한글로 소설을 베껴 읽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이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궁중에서도 왕실 여성들이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한글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지 451년 만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일제강점기에 찾아옵니다.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한글 신문도 폐간시켰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죠. 이때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시작으로 한글 학자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아시나요? 1942년 일제가 한글 학자 33명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이윤재, 한징 선생님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게 한글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한글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습니다. 1946년 한글이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가 됩니다. 1949년 10월 9일이 한글날로 제정됩니다. 왜 10월 9일이냐고요?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이 음력 9월 상순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997년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문해상을 만듭니다.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인데 이름이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죠.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기네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자기네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빌려 쓰기로 한 겁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한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24개 글자로 1만 1천 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26개 글자로 500개 정도밖에 못 만들죠. 정보화 시대에 이보다 효율적인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글은 하루 만에 배웠어요. 실제로 한글은 하루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건 어렵지만 글자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숨겨진 진실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첫째, 문화적 독립입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를 한자로 써야 했고 중국 문화를 따라야 했죠. 세종은 이게 싫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독립국이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몽골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은 한자가 있고 일본은 가나 문자가 있고 몽골은 파스파 문자가 있는데 왜 조선만 자기 문자가 없는가? 둘째, 실용성입니다. 세종은 천문학, 농학, 의학 등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치고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쟀고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었고 농사직설이라는 농업기술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자로 쓰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쉬운 글자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세종은 한글이 완성되자마자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노래도 한글로 만들었고요. 셋째,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왕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을 공포할 때도 한글로 쓰면 백성들이 직접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서 양반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한글이 필요했던 겁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을 진짜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직접 가서 살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왕들 중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또 궁녀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궁녀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한 거죠. 세종은 진짜로 모든 백성이 글을 알았으면 했던 겁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게 세종대왕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 창제에 숨겨진 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한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양반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400년 넘게 천대받으면서도 백성들이 지켜냈다는 것을, 일제강점기에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보면 영어 간판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게 유행입니다. 물론 언어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외래어가 섞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만든 원리가 다 기록된 문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소홀히 한다면 세종대왕이 목숨 걸고 한글을 지킨 선열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게 국수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배워야 하고 다른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기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40개국이 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BTS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워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런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한글 타투를 하는 외국인도 있고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규칙만 알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더 잘합니다. 정작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한글이 디자인 요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조형미를 발견하고 작품에 활용합니다. 한글의 네모 반듯한 구조, 자음과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예술적이라는 겁니다. 해외 패션쇼에서 한글이 새겨진 옷이 등장하고 유명 브랜드가 한글을 로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며 꿈꾸신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훈민정음 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 잘할 맹가노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 글자를 만드노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여삐 너겨.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과 양반은 하늘이고 백성은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백성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양반만 글을 쓰고 읽을 게 아니라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한다고 본 거죠. 이건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500년 전 신분제가 당연하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조선판 인권선언이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종이 꿈꾼 세상은 모든 백성이 글을 알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꿈꾸신 세상입니다. 한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과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자음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게 그냥 5개가 아닙니다. 목, 화, 토, 금, 수를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의 기본인 오행이 들어간 거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하늘은 양을 상징하고 땅은 음을 상징하고 이 사람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모음과 음모음이 나뉩니다. 이런 철학적 깊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모두 고려한 겁니다. 현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5세기에 어떻게 이런 음성학 지식이 있었지? 실제로 유럽에서 음성학이 발달한 건 19세기입니다. 세종은 그보다 400년이나 앞서 음성학 원리를 문자에 적용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컴퓨터와의 호환성입니다. 한글은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로 구성됩니다. 이걸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 영역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1172개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세종대왕이 컴퓨터를 예견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된 겁니다. 한글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든 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규방에서 한글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궁중의 여성들도 한글로 일기를 쓰고 한글로 시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한글로 기록한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꼽힙니다. 한글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록은 남지 못했을 겁니다. 서민들도 한글을 지켰습니다. 한글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길동전을 아시죠? 허균이 한문으로 쓴 걸 누군가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필사본으로 계속 베껴지면서 전국에 퍼졌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같은 판소리 소설들도 모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한글을 지켰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을 잃으면 나라를 되찾아도 소용없다 며 한글 교육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연구했다는 게 죄였습니다.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 순국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만들던 사전이 바로 우리말 큰사전입니다. 해방 후 이 사전이 완성되어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기초가 된 책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으로 정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한 거죠. 1997년 훈민정음 원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문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해설서까지 남아있는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거든요. 여러 문자를 검토한 끝에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며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찬사도 이어집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독창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모든 문자 중 으뜸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레드야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기존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제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다. 프랑스 문자학자 드프랑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표음 문자다. 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자 체계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한글 타자 고수들은 분당 1000타 이상을 칩니다.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가라고 쓰면 가로 읽고 나라고 쓰면 나로 읽습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read를 read로도 읽고 read로도 읽죠. 그래서 한글은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유리합니다. 한글은 24개 글자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색 알고리즘이 효율적입니다. 한자는 수만 개의 글자가 있어서 검색이 복잡하지만 한글은 체계적이라 빠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한글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적어서 AI가 학습하기 좋은 언어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AI 모델의 정확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같은 K-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이런 K-문화를 통해 한글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글 자막을 보며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어, 즉 한글이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쿨하다, 세련됐다 고 느낍니다. 한글 타투를 하고 한글 티셔츠를 입고 SNS에 한글로 글을 씁니다. 개발도상국 중에 문자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를 쓰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자기 언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으니까요. 유네스코도 한글을 문맹 퇴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넘어 세계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글 디자인, 한글 캘리그래피, 한글 아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문자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한글을 바르게 쓰는 것.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글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한글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셋째,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우리 문자 당당하게 자랑합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 한글 창제에 숨겨진 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570년 전에 만드신 한글, 그 한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사랑을 표현하고, 한글로 지식을 나누고, 한글로 꿈을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종대왕께서 어여삐 어겨 만드신 한글,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바르게 쓰고, 한글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종대왕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글의 소중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한글로 메시지를 쓸 때, 책을 읽을 때, 간판을 볼 때, 아,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글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한글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